신부님을 쫓아서. 브라운 신부 연작. 길버트 체스터턴 미스터리. 아침 햇살의 은색띠와 바다의 반짝이는 초록색띠 사이에서 배가 하위치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리가 마치 파리들처럼 바쁘게 밖으로 나왔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 따라다닐 사람은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고 그 자신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의 외모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다만 휴일의 즐거움을 담은 듯한 옷과 그의 얼굴 속 진지함과 엄숙함 사이에 차이점만은 존재했다. 그는 날씬한 창백한 회색의 윗도리에 하얀 정장 조끼, 회색과 푸른색의 띠가 달린 은색의 가벼운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마른 얼굴은 짙은 색이었기 때문에 모자와 대비되었고 아래쪽이 짧게 다듬어진 턱수염으로 인해서 그는 스페인 출신처럼 보였다. 그의 외모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신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 정도의 진지함을 가지고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회색의 윗도리 아래에는 장전된 리볼버가 숨겨져 있고 하얀색 조끼 아래에는 경찰 신분증이 숨겨져 있고 은색의 모자 아래에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능을 가진 머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줄 만한 단서는 하나도 없었다. 그 사람은 파리 경찰국장이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형사인 발랭탕 자신이었다. 그는 그 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체포 임무를 띠고 브뤼셀에서 출발해 런던에 도착했다. 플랑보가 영국에 있었다. 세계 국가의 경찰들이 그 대단한 범죄자를 추적해왔다. 겐트 지방에서 시작된 추적은 브뤼셀로 이어졌고 다시 네덜란드의 후크까지 진행되었다. 경찰의 추측에 의하면 플랑보는 런던에서 개최되는 세계 성체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큰 혼란이 있음을 이용하려고 계획 중이었다. 아마도 그는 중요하지 않은 성직자 또는 그 성직자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위장할 듯했다. 하지만 당연히도 발랭탕은 확신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플랑보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이 범죄의 거장이 온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것을 멈춘 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 그가 범죄를 멈춘 순간 지구는 커다란 고요함 속에서 휴식할 수 있었다. 사람들 추측으로 그것은 롤랑드의 죽음 직후의 일이었다. 그가 가장 크게 악명을 떨쳤던 시절 플랑보는 카이저만큼이나 당당하고 국제적인 인물이었다. 거의 매일 아침 신문에는 그가 놀라운 범죄를 저지른 후 빠져나갔다는 기사가 실렸고 그 기사 뒤에는 또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그는 거인처럼 큰 몸집을 가진 허풍선이에다 놀라운 대담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근육질에 그가 성질을 부린 장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예를 들면 그가 어떻게 치안판사의 몸을 뒤집은 다음 그의 머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짓밟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녔다. 또한 어떻게 그가 양팔에 경찰관을 한 명씩 낀 채로 리볼리 가를 질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의 환상적인 육체적 근력이 피를 뿌리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은 온전히 그 자신의 자제력 때문이라는 말이 많았다. 물론 그가 만들어내는 장면은 모욕적인 것들이 많기는 했지만 그의 진정한 범죄는 대규모의 독창적인 강도 행위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강도 행위 하나하나가 새로운 범죄를 창조해냈고 그 자체로서도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플랑보 자신은 런던에서 티롤 지방의 유제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물론 그 회사에서는 어떤 유제품이나 젖소나 배달용 마차나 우유를 다루지 않았지만 수천 명이 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정기적인 고객이었다. 그 회사의 작업 방식은 하나의 집 앞에 놓인 우유캔을 자신들의 고객의 집 앞으로 옮기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또한 그는 엄청난 분량의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친밀한 편지를 젊은 숙녀와 주고받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편지 보관함이 중간에 가로채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의 편지를 미세하게 축소해서 현미경의 밑판 위에 인화하는 교묘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실험적인 범죄들 대부분의 특징은 압도적인 단순함이었다. 한 명의 행인을 착각하게 만들어 덫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어둠을 이용해서 거리 전체의 표지판을 다시 그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한 그가 자신만의 우체통을 발명해서 그것들을 조용한 교외 지역의 여러 장소에 설치한 다음 그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수표를 담은 편지를 그 안에 넣도록 유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악스러운 민첩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거대한 몸집을 가졌지만 그는 메뚜기처럼 높이 뛸 수 있고 원숭이처럼 나무 꼭대기 사이를 건너다닐 수 있었다. 따라서 위대한 형사 발랭탕이 플랑보를 추적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를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신의 모험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위대한 형사 발랭탕의 머릿속에서 추적의 방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플랑보에게는 하나의 큰 문제점이 있었다. 아무리 교묘한 변장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 띄는 엄청난 키를 숨길 수는 없었다. 발랭탕의 민첩한 눈동자가 키가 큰 여자 과일 장사꾼이나 키가 큰 병사 또는 상당한 키의 공작 부인에게 머물렀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체포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열차 여행 중 플랑보의 변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고양이를 보고 기린이 변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배에 탄 사람들에 있어서도 다른 의심할 점은 없었다. 하위치 항구에서 물건을 내리고 싣는 사람들이나 여행객들 중 180cm가 넘는 사람은 확실히 없었다. 종착역까지 가는 키가 작은 열차 차장과 2개의 기차역을 통과한 다음 내린 상당히 작은 정원사들 3명, 에섹스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기차에 오른 키가 작은 미망인 숙녀. 그리고 역시 매우 작은 키의 가톨릭 신부가 에섹스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기차에 탔다. 마지막으로 기차에 탄 신부를 보고 발랭탕은 의심을 거두고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 작은 신부는 동부 지방 사람의 진술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은 노포크식 만두처럼 아주 동그랗고 땅딸막했고 부케처럼 멍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여러 개의 갈색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모두 챙기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었다. 세계 성체 대회 덕분에 그 지역의 침체된 분위기가 거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분명했다. 사람들은 굴에서 막 빠져나온 두더지처럼 무기력하고 눈먼 듯 각자의 갈 길을 재촉했다. 그는 진지한 프랑스 사람답게 무신론자였고 따라서 사제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사제들을 동정하는 편이었고 특히 그의 눈앞에 있는 사제는 그 누구에게서도 동정심을 이끌어낼 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매우 크고 엉성한 우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꾸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 신부는 자신의 왕복 열차표의 오른쪽 끝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는 지능이 모자란 사람처럼 객차 안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갈색 봉투 안에는 진짜 은과 푸른 보석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물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에섹스 사람 특유의 단조로움과 신성할 정도의 단순함이 기이하게 조합된 사제의 모습이 끊임없이 프랑스 형사를 즐겁게 만들었다. 드디어 기차가 토트넘에 도착했고 사제가 갈색 봉투들을 들고 내렸다가 우산을 되찾으러 다시 올라왔다. 마침내 그 사제가 기차에서 내렸을 때 발랭탕의 기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 사제에게 충고의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신이 은으로 만든 귀중품을 들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은 충고가 도움이 될 듯했다. 그러나 그 신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고 발랭탕은 눈동자를 크게 뜨고 다른 사람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180cm가 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눈을 반짝였다. 플랑보는 180cm보다는 10cm가 컸다. 그는 리버풀가에서 기차에서 내렸지만 내리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범죄자를 못 본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영국 내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런던 경시청으로 갔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요청할지 조율했다. 이제 그는 새로운 담배에 불을 붙이고 런던의 거리들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긴 산책을 시작했다.
빅토리아 광장 너머의 거리들과 광장들 사이를 걸어다니다가 그가 갑자기 그 자리에 섰다. 아주 조용한, 그러나 런던에서는 전형적인 광장이었다. 우연히 찾아온 고요함이 광장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키가 크고 단순한 모양의 집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한때는 풍요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듯했다. 광장 한가운데는 네모난 관목지대가 있었는데 태평양의 푸른 섬처럼 오래전에 버려진 듯했다. 네 개의 면 중 하나가 유독 다른 면들보다 높이 솟아 있어서 마치 연단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면의 윤곽선은 런던의 사랑스러운 우연에 의해서 망가져 있었다. 마치 소호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잘못된 자리를 잡은 듯한 식당 하나가 서 있었다.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인 건물 주위로 화분에 담긴 작은 식물들과 긴 띠와 같은 레몬 나무들이 창문을 가리고 있었다. 긴 계단으로 이뤄진 통로가 앞쪽 현관문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마치 비상계단이 2층의 창문까지 바로 이어진 듯했다. 발랭탕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노란색과 하얀색의 레몬 나무들의 커튼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기적과 관련해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몇 개가 한 인간이 집중해서 바라보는 눈동자 속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의심스러운 여행 끝에 도달한 풍경 속에서 나무 한 그루가 꼿꼿하고 우아하게 서서 뭔가를 묻는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지난 며칠 동안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었다. 넬슨은 승리의 순간에 죽음을 맞이했다. 윌리엄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우발적으로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을 죽였다. 그 사건은 마치 유아 살해처럼 들리기도 한다. 줄여서 이야기하면 인생에는 요정과 같은 우연이 존재하고 지루한 평범함에 잠겨 사는 사람은 그 순간을 영원히 놓치기도 한다. 그것은 앨런 포우가 이야기한 역설 속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다. 지혜는 보지 못한 것을 고려해야 하는 역설 이야기다. 아리스타이드 발랭탕 형사는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프랑스적이었다. 그리고 프랑스식 지성은 특별하면서도 고독한 지성이다. 그는 이른바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은 현대적인 숙명론과 유물론이 만든 멍청한 구절이기 때문이다. 기계는 기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기계는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가 거둔 모든 놀라운 성공은 겉으로는 마술처럼 보였지만 사실 프랑스식 사고 방식의 상식과 명료함, 그리고 꾸준히 이어지는 논리의 결과였다. 프랑스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은 어떤 이상한 역설을 시작함으로써가 아니고 진실되고 자명한 이치를 구현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자명한 이치를 구현함으로써 프랑스 대혁명을 이룩한 것이었다. 하지만 발랭탕은 합리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리성의 한계 역시 이해했다.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자동차를 이야기하면서 석유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합리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추론을 이야기하면서 강력하면서도 논박할 수 없는 첫 번째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순간 발랭탕은 강력한 첫 번째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위치 항구에서 플랑보 놓친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만약 런던 안에 있다면 그는 윈블던 공원을 지나가는 키가 큰 행인일 수도, 메트로폴 호텔의 키가 큰 바텐더일 수도 있었다. 그 완벽한 무지의 어둠에 처할 때 발랭탕은 그 자신만의 방법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 맞닥뜨리면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합리적인 것들의 연쇄고리를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그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의 연쇄고리를 냉정하고 주의 깊게 따라갔다. 은행이나 경찰서, 술집처럼 올바른 장소를 찾아가는 대신 그는 체계적으로 잘못된 장소들을 찾아갔다. 모든 빈집의 현관을 두드렸고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고 쓰레기로 막힌 모든 거리를 조사했고 나갈 길을 찾기 힘든 모든 회전로들로 들어갔고 아무런 결과 없이 다시 나왔다. 그는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옹호했다. 만약 하나라도 단서가 있다면 그런 행동은 최악이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단서가 하나도 없다면 그런 행동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추적하는 사람의 눈길을 끌 정도로 이상한 것이 있다면 추적당한 사람 역시 그것에 눈길을 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어딘가에서 추적은 시작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멈췄을 수도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식당으로 이어지는 높은 계단과 그 식당 주위 풍경의 고요함과 기이함 덕분에 형사가 보통 잘 드러내지 않는 희귀한 상상력이 발동되었고 그로 하여금 우연을 추구해 보기로 결심하게 했다. 그가 계단을 따라서 위로 올라갔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블랙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갈 즈음이었고 그는 아직 아침을 먹지 않았다. 그의 식탁에 올려진 다른 사람들의 남겨진 음식이 그에게 허기를 상기시켰다. 그가 주문에 삶은 달걀을 추가하고 그는 멍한 얼굴로 하얀 설탕통을 흔들어서 커피에 넣었다. 그는 모든 시간 동안 플랑보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 플랑보가 도망쳤는지 생각했다. 한 번은 손톱 가위 하나를 사용해서였고 다른 한 번은 집에 불을 붙여서였고 언젠가는 우표가 없는 편지에 대해서 돈을 내고서였고 또는 사람들을 꼬드겨 세상을 멸망시킬지도 모를 혜성이 다가오는 것을 망원경으로 보도록 만들어서였다. 그는 자신이 가신 형사로서의 두뇌가 범죄자들의 두뇌만큼이나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범죄자가 창조적인 예술가라면 형사는 그저 비평가에 불과하지. 그가 씁쓸한 미소를 띠고 입술을 향해서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그리고 재빨리 잔을 내려놓았다. 커피잔에 소금을 넣었던 것이다. 그는 은색 가루가 흘러나왔던 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확실히 설탕통이 맞았다. 설탕통을 헷갈린다는 것은 샴페인 병을 보고 샴페인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식당에서 왜 그 통 안에 소금을 넣었는지 궁금했다. 그는 다른 양념통이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았다. 있었다. 거의 목 근처까지 가득 차 있는 소금통이 있었다. 아마도 그 소금통에는 뭔가 흥미로운 조미료가 들어있을 듯했다. 그가 맛을 봤다. 그것은 설탕이었다. 그는 새롭게 생겨난 흥미로움을 가지고 식당 안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설탕을 소금통에 집어넣고 소금을 설탕통에 집어넣은 특이한 예술적 취향이 남긴 또 다른 흔적이 없는지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하얀 벽지로 장식된 벽에 검정 액체가 튀긴 얼룩을 제외하곤 식당 전체는 아주 말끔하고 활기차고 평범해 보였다. 그가 웨이터를 부르기 위해서 식탁 위에 종을 울렸다. 부수수한 머리에 핏기가 가시지 않은 눈을 한 웨이터가 서둘러 그에게 다가왔다. 이른 아침이었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지만 단순한 형태의 익사를 좋아하는 형사는 웨이터에게 바로 지시했다. 설탕통에 든 것의 맛을 보라고 하면서 과연 그것이 식당의 높은 명성에 부합하는 것일지 대답해 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웨이터가 갑자기 딸꾹질을 하더니 정신을 차렸다. 매일 아침 당신들은 손님들에게 이런 유치한 장난을 치는 겁니까? 발랭탕이 물었다. 소금과 설탕을 바꾸는 것이 당신들에게는 재미가 있나요? 그의 말 속 비꼼을 서서히 알아차린 웨이터가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의 식당은 결단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소한 실수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하면서 말했다. 그가 설탕통을 집어들어서 그것을 살펴보았고 다시 소금통을 집어들어서 살펴보았다. 웨이터의 얼굴이 점점 더 당혹에 물들었다. 결국 그가 갑자기 실례하겠다고 말하고 서둘러 다른 곳으로 갔다. 그리고 몇 초 후 식당 주인과 함께 돌아왔다. 식당 주인 역시 설탕통과 소금통을 살펴보았고 그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불현듯 웨이터가 말문이 터진 것처럼 여러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제 생각에는요. 그가 흥분해서 말을 쏟아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이 식탁에 2명의 성직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작자들이라고요? 2명의 성직자들이 있었는데요. 웨이터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벽에 수프 그릇을 던졌어요. 수프를 벽으로 던졌다고요? 발랭탕이 그의 말을 반복했다. 형사는 그 말이 분명 특이한 이탈리아식 은유법이라고 생각하는 중이었다. 그래요, 그래요. 식당 직원이 흥분해서 외치면서 하얀 벽 위에 검은 얼룩을 가리켰다. 수프 그릇을 들어서 바로 저기 벽으로 던졌습니다. 발랭탕이 의문에 찬 표정으로 식당 주인을 바라보았고 그가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형사의 표정에 답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설탕이나 소금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아침 매우 이른 시간에 식당 문을 열자마자 2명의 성직자가 여기로 와서 수프를 먹었어요. 2사람 모두 조용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죠. 한 사람이 돈을 내고 밖으로 나갔는데 약간 행동이 느린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은 몇 분 동안 뒤처져서 가져온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손님도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손님 식당 밖으로 나가서 거리 쪽으로 가려는 찰나 갑자기 수프 그릇을 들더니 그 손님은 수프를 반만 먹은 상태였어요. 그 그릇을 벽 쪽으로 던졌어요. 저는 뒤쪽에 있는 제 방에 있었고 이 웨이터도 저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린 순간 제가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벽에 얼룩이 생긴 것과 식당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었죠. 그것 때문에 특별히 손해를 본 것은 없어요. 하지만 아주 괘씸하고 못된 행동이었죠. 그래서 거리로 그를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멀리까지 간 상태였어요. 그 사람들이 앞쪽 골목에서 방향을 틀어서 카스테어스 가로 가는 것을 보기는 했어요. 형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었다. 그는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이상한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쫓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은 정말로 이상했다. 음식값을 계산한 후 그가 유리문을 부술 듯 젖히고 곧바로 다른 거리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처럼 열병에 걸린 듯 흥분한 상태에서도 그의 눈이 냉정하고 민첩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어떤 가게의 앞쪽을 스쳐가면서 그의 눈에 뭔가가 단순히 반짝였다. 그래서 그는 길을 되돌아가서 그것을 살펴보았다. 그 가게는 야채와 과일을 파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아주 붐비고 있었다. 야외에 물건들을 줄지어 쌓아놓고 있었다. 각 물건 앞에는 이름과 가격이 적힌 팻말이 꽂혀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오렌지와 땅콩이 높이 쌓인 부분이었다. 땅콩이 쌓인 곳 바로 앞에 두꺼운 종이를 오려 만든 팻말이 꽂혀 있었고 그 위에는 굵은 푸른 분필로 최고의 텐저린 오렌지 2개의 1페니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오렌지가 쌓인 곳 앞에도 또렷하고 굵은 글씨로 엄선된 브라질 땅콩 1파운드의 1페니라고 적힌 팻말이 있었다. 발랭탕이 그 2개의 팻말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바로 전에 마주쳤던 굉장히 섬세한 익살의 행위를 다시 떠올렸다. 형사가 붉은 얼굴을 한 가게의 주인의 관심을 끌었다. 가게 주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거리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그의 팻말이 잘못 꽂힌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가게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경질적인 태도로 팻말을 원래의 자리로 꽂았다. 형사가 아주 침착하고 우아한 태도로 지팡이에 몸을 기대면서 계속해서 가게를 훑어보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실험 심리학과 심리작용의 연관성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붉은 얼굴의 가게 주인이 위협적인 눈초리를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즐거운 태도를 유지하면서 지팡이 좌우로 가볍게 흔들었다. 이유가 뭔가요?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과일 가게에 저 2개의 팻말이 잘못 꽂혀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마치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런던으로 온 시골 목사님들이 이 사건과 뭔가 연관된 듯 보이는군요. 아니, 혹시 제 질문이 명료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르게 여쭤보죠.
오렌지라고 표시된 땅콩이라는 개념과 두 명의 성직자라는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신비한 연관성이 무엇인가요? 아, 그 성직자들 중 한 명은 키가 아주 작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아주 큽니다. 가게 주인의 눈동자가 마치 달팽이의 눈동자처럼 앞으로 튀어나왔다.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그가 정말로 낯선 사람을 향해서 몸을 날릴 듯 보았다. 마침내 그가 숨을 가다듬고 화가 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인지는 짐작도 되지 않는군.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들 친구라면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해주쇼. 그 사람들이 또다시 내 가게를 망치려고 든다면 목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멍청한 엉덩이에 발길질을 갈겨주겠다고 말해주쇼. 정말로요? 그 형사가 엄청난 동정심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 사람들이 당신 가게를 망쳤나요?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그랬소. 얼굴에 열이 오른 가게 주인이 말했다. 우리 가게 사과를 모두 떨어뜨려서 거리 온 사방에 굴러다니게 만들었지. 그 바보 같은 놈을 잡으려고 했지만 우선은 사과를 주어야만 했지. 그럼 그 목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발랭탕이 물었다. 저기 앞에 왼쪽에 있는 골목 중 두 번째 거리로 갔소. 그리고 광장을 가로지르는 것 같더군. 상대방이 재빨리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발랭탕이 그렇게 대답하고 요정처럼 사라졌다. 두 번째로 마주친 광장에서 그는 경찰관 한 명을 발견했다. 그 경찰관에게 말을 걸었다. 이건 상당히 긴급한 일입니다, 경관님. 뾰족한 모자를 쓴 성직자 두 명을 본 적 있습니까? 경찰관이 웃음을 터뜨리려고 했다. 봤습니다, 선생님. 만약 형사님이 직접 봤다면 둘 중 하나는 완전히 취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도로 한가운데 서서 다른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발랭탕이 경찰관의 말을 끊었다. 그 사람들은 저기 저쪽에서 노란 버스를 탔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다. 그 버스는 햄스테드 쪽으로 가는 차죠. 발랭탕이 자신의 경찰 신분증을 꺼내서 그의 앞에 내놓고 빠른 속도로 말했다. 추적에 필요하니까 당신들 경찰관 2명을 당장 여기로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발랭탕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활기를 가지고 도로를 건넜다. 그래서 느릿하게 움직이던 경찰관이 재빨리 그의 말에 복종했다. 잠시 후 맞은편 인도로부터 평범한 옷을 입은 형사 한 명과 남자 한 명이 프랑스 형사에게 다가왔다. 아, 안녕하십니까, 형사님. 진지한 미소를 지은 형사가 말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뭘 원하시는지? 발랭탕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어서 앞을 가리켰다. 먼저 저기 저 버스에 탄 다음에 당신들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뛰어나가서 이리저리 엉켜있는 자동차들 사이로 교묘하게 움직여서 도로를 건넜다. 몇 분 후 3명이 모두 노란 버스의 꼭대기층에 앉아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때 형사가 말했다. 만약 택시를 잡아 탔다면 이보다는 4배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만약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있다면 그렇겠죠. 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 프랑스 형사를 바로 보았다. 몇 분 동안 발랭탕이 눈썹을 찌푸리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러다가 담배를 입에서 떼고 말했다. 만약에 대상자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사람 앞으로 가야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 뒤를 따라가야 하죠. 그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죠. 그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요. 그가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가 보는 것이 같이 보려고 애쓰고
그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없는지 최대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이상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사가 물었다.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이상한 것이요. 발랭탕이 그렇게 대답하고 약간 고집스럽게 느껴지는 침묵에 빠졌다. 그 노란 버스는 런던의 북쪽 거리들을 여기저기 느리게 기어가듯 움직였다. 적어도 몇 시간은 지난 듯 느껴졌다. 위대한 명성을 가진 형사는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아마도 그를 도우러 온 영국 경찰은 조용함 속에서 그의 임무가 과연 어떤 것인지 의구심을 키워가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조용함 속에서 점심을 향한 욕구를 키워가는 것일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보통의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고, 북부 런던의 교외 지역의 커다란 도로들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진 듯 보였기 때문이었다. 마치 지옥을 바라보는 망원경처럼 끝이 없어 보였다. 그들의 추적은 그런 종류의 여행이었다.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그가 우주의 끝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순간 자신이 겨우 투프넬 파크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여행이었다. 지저분한 술집들과 음침한 관목숲 사이로 런던 중심가가 저 멀리 사라졌고 화려한 불빛에 둘러싸인 거리들과 시끄러운 호텔들이 신비한 헛개비처럼 그들의 시야를 차지했다. 그것은 마치 서로 이어진 13개의 세속적인 도시들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 같았다. 겨울의 노을이 벌써부터 그들의 앞쪽 도로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파리에서 온 형사는 조용히 앉아서 사방을 둘러보며 옆으로 한없이 흘러가는 거리들의 모든 풍경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들이 캠던 타운을 뒤로 남겨놓고 달리기 시작했을 때 영국 경찰관들은 거의 잠에 빠졌다. 그러다가 발랭탕이 갑자기 벌떡 뛰어오르면서 그들의 어깨를 거의 강타하듯 때렸고 그들은 뛰어오르면서 깨어났다. 그 순간 발랭탕이 운전사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영국 경찰관들은 내리는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버스에서 내렸다. 그들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없을까 고민하는 사이 발랭탕이 의기양양하게 도로 왼쪽의 창문 하나를 가리켰다. 그것은 아주 커다란 창문이었고 금박 장식으로 가득한 호화스러운 교회 건물의 긴 정면 부분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건물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식사 예약만을 받는 곳이었고 앞쪽에는 커다란 간판이 달려 있었다. 그 건물의 나머지 창문들과 마찬가지로 그 창문의 유리는 불투명한 문양이 새겨진 유리였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 커다랗고 검은 깨진 자국이 있었다. 마치 얼음 한가운데 박힌 별처럼 보였다. 마침내 우리의 단서가 저기 있군요. 발랭탕이 지팡이를 휘둘렀다. 깨진 유리창이 있는 저 건물입니다. 어떤 창문 말입니까? 어떤 단서죠? 선임자인 형사가 물었다. 도대체 저기 있는 어떤 증거가 우리가 쫓는 사람들과 관계 있다는 것인가요? 발랭탕이 화를 내면서 들고 있던 대나무 막대기를 부러뜨렸다. 증거라고요? 그가 외쳤다. 세상에나, 주님. 지금 이 사람들은 증거를 쫓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요? 저 깨진 유리가 그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20분의 1도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우리로서는 가망 없어 보이는 흔적을 쫓아가든가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하든가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가 화를 내면서 몸을 돌려 식당 쪽으로 뛰어갔다. 그의 뒤로 영국 경찰관들이 따라갔다. 잠시 후 그들은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작은 식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안쪽으로부터 깨진 유리창에 박힌 별 모양의 물체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 창문이 깨져 있군요. 저기 저 창문이요. 발랭탕이 계산을 하면서 웨이터에게 말을 걸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식당 직원이 허리를 굽히고 바쁘게 잔돈 계산을 하면서 말했다. 발랭탕은 지불하는 돈 위에 상당한 양의 팁을 얹어둔 상태였다.
웨이터가 허리를 펴더니 미약한 하지만 지나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형사가 무심한 듯 호기심이 있는 듯 애매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신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웨이터가 말했다. 2명 중에 외국에서 온 신사가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2사람은 아주 싸구려 식사를 주문했고 그중 한 사람이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행 쪽으로 가려는 순간 나는 잔돈을 다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야 하는 돈의 3배가 넘는 돈을 지불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나는 거의 문 근처까지 간 신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돈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아, 그런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하면서 계산서를 집어서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소동이 벌어진 것이죠.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대화 상대방이 물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성경책 7권에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서에 4실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보니 계산서에는 14실링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마치 제가 쓴 글씨처럼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요? 발랭탕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면서 그러나 불타는 듯한 눈으로 물었다. 그 다음에는요? 문 근처에 있던 목사가 아주 느릿하고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계산을 헷갈리게 한 것은 미안해요. 하지만 창문값으로 대신 지불했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창문 말씀인가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부수려고 하는 창문 말이죠. 그가 그렇게 말하더니 우산을 들어서 저 아름다운 창틀을 내리쳤습니다. 3명의 형사들이 모두 탄성을 토해냈다. 그리고 겨우 숨을 고른 영국 형사가 물었다. 혹시 우리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쫓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웨이터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에 생생한 묘사를 더해서 말을 이었다. 나는 너무나도 놀라서 몇 초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여기를 빠져나가서 거리 모퉁이를 돌고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가서 함께 걸어가더군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블록 앞쪽으로 재빨리 걸어갔고 나는 중간에 가로막은 울타리들을 모두 뛰어넘어 달렸지만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블록 가로 갑시다. 그렇게 말한 프랑스 형사가 도로를 따라서 달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추적하고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빠른 속도였다. 이제 그들이 통과하고 있는 곳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터널 같은 통로였다. 그 거리에는 가로등이 거의 없었고 창문 사이로 흘러나오는 불빛도 없었다. 어두운 뒷골목으로 둘러싸인 거리들이 사방에 뻗어 있었고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이었다. 황혼이 깊어졌고 런던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관들조차도 자신들이 정확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영국 형사는 자신들이 조만간 홈스테드 헬스 지역의 외곽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거의 확신했다. 그들이 달리는 중 불현듯 하나의 가스등 불빛이 창문 사이로 흘러나오며 푸른 황혼의 음침함 사이로 빛났다. 마치 황소의 눈처럼 반짝이는 등불이었다. 발랭탕이 그 순간 동작을 멈추었고 그 앞에는 값싼 다양한 과자와 사탕 등을 파는 가게가 있었다. 한순간 망설이던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 다양한 종류의 무게를 가진 다채로운 색상의 과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가 조심스럽게 고른 끝에 초콜릿 향을 입힌 시가 13개를 구매했다. 그는 뭔가 말을 꺼낼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뾰족한 얼굴을 가진 늙은 여자가 가게를 보고 있었는데 그의 우아한 외모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히 손님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묻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이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푸른 제복의 형사와 건장한 남자에게 머물렀고 눈빛이 깨어났다. 아, 그녀가 말했다. 만약에 그 봉투를 찾으러 오신 것이라면 나는 이미 그것을 내보냈어요. 봉투요? 발랭탕이 그녀의 말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그가 묻는 듯한 눈빛을 보일 차례였다. 그 신사분이 남기고 간 봉투 말이에요. 성직자이신 신사분 이야기예요. 세상에나. 발랭탕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물었다. 그가 처음으로 흥분과 열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녀가 약간의 의심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말했다. 한 30분쯤 전에 성직자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박하양 사탕을 조금 사고 저하고 몇 마디를 나눴어요. 그러더니 헬스 쪽을 향해서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몇 초 후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가게로 다시 달려와서 말했어요. 내가 봉투를 놓고 간 것이 있나요? 나는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혹시라도 여기에서 나오면 그것은 이 주소로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주소를 남기고 내 수고의 대가로 1실링을 주고 갔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곳을 찾아봤다고 생각했지만 이후에 나는 그 신사분이 두고 간 갈색 봉투를 발견했고 그가 말한 주소로 봉투를 붙였어요. 그 주소는 지금 기억할 수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어딘가의 주소였어요. 하지만 그 일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였기 때문에 경찰이 그 일로 우리 가게를 찾아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죠. 그랬군요. 그랬어요. 발랭탕이 무심하게 말했다. 홈스테드 헬스가 여기에서 가까운가요? 쭉 직진해서 15분만 가세요. 여자가 말했다. 그러면 넓게 트인 공터 같은 것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발랭탕이 가게에서 뛰어나가더니 뛰기 시작했다. 다른 형사들은 꺼림칙한 모습으로 빠르게 걸었다. 그들이 달려가는 거리는 너무 좁고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기하지 못한 순간에 드넓은 하늘 아래 커다란 공터에 도착했을 때 저녁 햇살이 아직도 또렷하고 밝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공작색의 초록색을 띤 완벽한 구형 지붕이 황금빛 하늘 아래 솟아올라 있었고 배경으로는 검게 물들어가는 나무들과 검보라색의 먼 지평선이 보였다. 아직 남아있는 낮의 햇빛이 황금색으로 빛나면서 홈스테드와 활기의 면사포라고 불리는 유명한 골짜기의 가장자리를 장식했다. 그 근처를 돌아다니던 관광객들이 조금 남아 있었고 몇몇 연인들이 흐릿한 윤곽을 드러내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멀리 여기저기에는 여자아이들이 그네를 나면서 높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천국의 영광이 미묘하고 세속적인 인간 주위에서 깊어지고 어두워졌다. 경사진 땅 위에 서서 골짜기를 굽어보고 있는 발랭탕이 자신이 찾던 물체를 발견했다. 검은 형체들의 무리가 저 멀리에서 여러 개로 서로 분리되어 보였는데 특별히 검은 형체 2개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뭉쳐 있었다. 그것은 성직자의 옷을 입은 2개의 형체였다. 비록 그 형체들이 곤충처럼 작게 보였지만 발랭탕은 하나의 형체가 다른 것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옆의 형체가 학생처럼 어깨를 구부리고 행동을 조심하고 있었지만 발랭탕은 그 사람의 키가 180cm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가며 초조하게 지팡이를 흔들었다. 그가 상당한 거리를 줄이고 거대한 현미경으로 그 2개의 검은 형체를 확대했을 무렵 그는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 뭔가는 그를 깜짝 놀라게 했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가 기대하던 바였다. 키가 큰 사제가 누구이든 작은 쪽 사제의 신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위치에서 떠난 기차에서 만난 에섹스 출신의 키 작은 친절한 사제였고 그의 갈색 봉투에 대해서 발랭탕이 이미 경고한 바 있었다. 이제 그때까지 이뤄진 모든 것들이 마침내 서로 들어맞았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되었다. 발랭탕은 오전의 대화를 통해서 에섹스에서 온 브라운 신부가 사파이어가 박히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굉장히 귀중한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세계 성체대회에 참석한 외국 사제들에게 보여줄 예정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그 물건이 푸른 보석을 가지는 물건이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브라운 신부는 그 기차에서 만난 작은 유쾌한 사람이었다. 이제 발랭탕이 알아낸 사실을 플랑보 역시 알아냈다는 사실에 있어서 놀라운 것은 없었다. 플랑보는 모든 것을 알아내곤 했다. 또한 플랑보가 사파이어가 달린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을 훔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사실에도 놀라운 것은 없었다. 가장 자연스러운 역사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실이었다. 그리고 우산과 봉투를 든 멍청한 양 같은 사람을 상대로 플랑보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목적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운 것은 없었다. 그 사제는 누구든 그를 실로 묶어서 북극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었다. 플랑보 같은 전문 배우가 사제의 복장을 하고 브라운 신부를 이끌고 햄프스테드 헤스까지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운 것은 없었다. 그때까지 범죄의 전조는 충분히 또렷했다. 형사는 무기력한 사제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느꼈고, 그토록 아둔한 희생자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플랑보에 대해서는 경멸감을 느꼈다. 하지만 발랭탕이 그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시 떠올렸고, 그것들이 이런 승리의 순간으로 자신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생각하자 그는 자신의 머리를 돌려서 가장 작은 리듬이라도 찾아내보려고, 또는 그 이유라도 찾아내보려고 노력했다. 에섹스에서 온 사제에게서 푸른 은 십자가를 훔치는 것과 벽에 수프 그릇을 던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었을까? 땅콩을 오렌지라고 부르는 것, 또는 먼저 유리창 값을 지불한 다음 그것을 깨버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추적의 끝에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그 추적의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그가 수사에 실패했을 때도, 즉 범인을 놓쳤을 때도 그는 단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범인을 잡았지만 그는 아직도 단서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쫓아왔던 두 개의 검은 형체가 언덕의 거대한 초록 윤곽을 가로지르는 검은 파리처럼 구불구불 기어가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명백히 대화에 빠져 있었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헤스 지방의 조용한 고지대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거친 곳으로 가는 것이 확실했다. 추적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동안 추적자들은 사슴 사냥꾼의 품이 없는 태도를 활용해서 나무 기둥 사이로 몸을 숨기고 어떤 경우에는 깊은 풀 속으로 몸을 낮추기도 했다. 이토록 볼품없지만 독창적인 방법들을 사용한 추적자들은 사냥감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다. 그러나 이성나는 단어가 아이 같은 높은 목소리로 반복되어 외쳐지는 것을 제외하곤 다른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갑자기 땅이 아래로 꺼지고 키가 큰 관목들이 빽빽하게 자란 곳을 통과하는 사이 형사들은 쫓아가던 형체들을 놓쳤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10분 동안 사냥감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다시 찾은 흔적은 풍요롭고 황량한 노을의 풍경이 뿜어내는 공기를 굽어보고 있는 거대한 원형의 봉우리의 이마 부분으로 이어져 있었다. 사방을 바라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않는 그 장소에는 금시라도 넘어질 듯한 나무 의자가 하나 있었고 나무가 그 뒤로 서 있었다. 그 의자에 앉은 두 명의 사제들은 여전히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멋진 초록색과 황금색이 여전히 어두워지는 지평선 근처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위쪽의 동금 봉우리는 공작새의 초록색에서 공작새의 푸른색으로 천천히 변해가는 중이었고 별들이 단단한 보석처럼 박혀서 서로에게 간격을 벌리고 있었다. 조용한 몸짓으로 신호를 보낸 발랭탕이 커다란 나뭇가지 아래로 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음 같은 고요함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신기한 사제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그가 1분 정도 그 대화를 엿들었고 그 순간 그는 악마와 같은 의심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그가 2명의 영국 경찰관들을 데리고 밤에 덤불이 쓰레기처럼 쌓인 곳으로 온 이유가 엉겅퀴 사이에서 무화과를 찾는 것만큼이나 미친 이유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 2명의 사제들은 정확하게 사제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상당한 학식과 여유를 가지고 신학의 가장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건하게 이야기하는 중이었다. 에섹스에서 온 작은 사제는 훨씬 더 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고 그의 동그란 얼굴이 점점 강해지는 별빛 쪽을 향하고 있었다. 상대방은 고개를 숙이고 마치 자신은 그 별들을 바라볼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수도원이나 스페인의 성당에서도 그보다 더 완벽하게 신학적인 대화를 듣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가 처음으로 들은 것은 브라운 신부가 한 문장을 끝마치는 이야기였다. 중세시대의 철학자들이 진정으로 의미했던 것은 천국이 부패할 수 없는 불멸이라는 것이었죠. 키가 큰 사제가 수그리고 있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아, 그래요? 요즘의 현대적인 이교도들은 이성에 호소하죠. 하지만 수백만 개가 넘는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우리 머리 위에 놀라운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이성이라야말로 비이성적인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상대편의 사제가 말했다. 이성은 언제나 이성적이에요. 가장 최후의 지옥에서도 잃어버린 사물들의 경계지대에서도 이성은 이성적이죠. 교회가 이성을 깔본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 반대죠. 지구상에서 홀로 교회만이 이성을 가장 우월한 것으로 만들죠. 지구상에서 홀로 교회만이 신 자체가 이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확신하죠. 상대편의 사제가 엄격한 얼굴을 들어서 반짝이는 점들이 박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지만 무한한 우주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그 누가 알겠어요? 물리적으로 무한한 것만이. 작은 사제가 갑자기 앉은 몸을 돌렸다. 진실의 법칙으로부터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죠. 뒤쪽 나무 옆에 서 있던 발랭탕이 조용하게 화를 내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가 영국 형사들을 이렇게 멀리까지 데려온 목적이 두 명의 온화한 사제들이 고색창연한 형이상학적인 수다를 떠는 것을 듣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달은 영국 형사들이 프랑스 형사의 광기 어린 추론을 비웃는 소리가 거의 들리는 듯 느껴졌다.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힌 그는 키가 큰 성직자의 우아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가 다시 귀를 기울이자 이번에도 말하는 사람은 브라운 신부였다. 이성과 정의가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외로운 별을 잡을 수 있어요. 저기 저 별들을 봐요. 저것들이 특별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요. 아마도 스스로 즐기는 이상한 식물학이나 지질학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반짝임의 나뭇잎들을 가진 견고한 것들의 숲을 생각해봐요. 저 달이 푸른 달이고 코끼리처럼 거대한 특별한 사파이어라고 생각해봐요. 하지만 그 모든 기이한 천문학이 실제 행동의 이성과 정의의 아주 조그만 차이도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하지는 말아요. 오팔의 광야 위에 진주로 깎아 만든 절벽 아래 우리는 이런 팻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훔치지 말지어다. 라는 글자가 있는 것이죠. 발랭탕은 엎드린 채 고정된 자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멀리 기어나가서 자신의 인생 최대의 멍청함을 후회하며 쓰러지려고 했다. 하지만 키가 큰 사제의 침묵 속 뭔가가 그로 하여금 동작을 멈추고 다음 말을 듣도록 만들었다.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고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에 손을 얹었다. 그래요. 내 생각에는 다른 세상은 우리의 이성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천국의 수수께끼는 이해하기에는 너무 심오하고 하나의 존재인 나를 그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더니 그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조나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파이어 십자가를 나에게 넘겨줘. 그러지 않겠어. 우리는 여기 단둘이 있고 나는 당신을 지푸라기로 만든 개처럼 조각 낼 수도 있어. 태도와 어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말에 변화에 기이한 흉포함을 더했다. 그러나 성스러운 십자가를 가진 사람은 그냥 고개를 돌리는 듯 보였다.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작은 각도로 돌렸다. 그는 뭔가 멍청하게 보이는 얼굴을 들어
여전히 별을 바라보는 듯 보였다. 아마도 그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또는 아마도 그 말을 이해했지만 공포에 굳어버린 것이었다. 그래. 그 키가 큰 사제가 여전히 낮은 어조에 여전히 고유한 태도로 말했다. 그래, 나는 플랑보야. 그러더니 잠시 침묵한 그가 말했다. 이봐,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지 않겠어? 아니요. 상대방이 말했다. 그 단순한 단어가 기이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플랑보가 재빨리 성직자의 태도를 버렸다. 대단한 강도가 의자 뒤로 몸을 기대더니 아주 낮고 길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라. 그가 외쳤다. 그것을 내게 직접 줄 수 없다는 말이군. 이 오만한 신부님께서. 내게 직접 줄 수 없다고 말하는군. 바보 독신주의자가.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없는 이유를 내가 직접 이야기해드릴까? 왜냐하면 사실 나는 그것을 이미 안쪽 주머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에섹스에서 온 그 작은 남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여명 속에서 고개를 돌리는 듯 보였다. 그리고 마치 고위직 관리의 개인 비서 같은 수줍음과 열정을 담아서 말했다. 지금 정말로 확신하나요? 플랑보가 기쁨에 넘쳐서 소리쳤다. 맞아. 당신은 산막자리 광대극의 주인공만큼이나 잘했어. 그가 외쳤다. 그래, 맞아, 이 멍청아. 나는 확신하고 있어. 십자가가 든 봉투랑 똑같은 것을 만들어 준비할 정도의 감각은 있었거든. 그래서 나의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은 가짜 봉투를 가지고 있고 내가 보석을 가지고 있지. 아주 고전적인 속임수지요. 브라운 신부님, 아주 고전적인 속임수라고. 그렇군요. 브라운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주 기이하면서도 애매한 태도였다. 나도 그런 속임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범죄의 거장이 갑자기 흥미를 보이는 얼굴로 시골뜨기 사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들어본 적이 있다고? 그가 물었다.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지? 뭐, 당신에게 그 사람 이름을 말해줄 수는 없어요. 당연하게도. 그 작은 남자가 간결하게 말했다. 당신도 알겠지만 그는 참회자였어요. 갈색 종이 봉투를 복제하는 일만 하면서 그는 거의 20년 동안 아주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불쌍한 사람이 이를 저지른 방식을 바로 떠올렸죠.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범죄자가 한층 높아진 흥미를 가지고 사제의 말을 반복했다. 내가 단순히 당신을 데리고 이 황량한 숲속으로 데려왔다는 이유로 나를 의심할 정도의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건가? 아니, 아니에요. 브라운이 사과하는 듯한 분위기로 말했다. 알겠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징이 달린 팔찌 때문에 당신 소매 끝이 볼록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지? 플랑보가 외쳤다. 당신이 징이 박힌 팔찌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다고? 뭐, 그렇죠. 당신도 아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브라운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서 약간 멍한 표정으로 눈썹을 찌푸렸다. 예전에 하틀풀에서 보좌 신부였을 때 그 지역에는 징이 달린 팔찌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3명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나로서는 십자가를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유감스럽게도 내가 당신을 감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나는 당신이 봉투를 바꾸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보지 않는 사이 다시 봉투를 바꿔놨죠. 그 다음 나는 맞는 봉투를 남겨두고 왔어요. 봉투를 남겨두고 왔다고? 플랑보가 그의 말을 반복했다. 처음으로
그의 어조 속에 의기양양함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래요, 이런 식이었죠. 키가 작은 사제가 여전히 무감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말했다. 사탕 가게에 되돌아가서 봉투를 두고 오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면 보내줄 주소를 적어주고 왔어요. 그래요, 나는 그 봉투를 두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두 번째로 그 가게에 갔을 때 나는 봉투를 두고 왔죠. 그래서 가게 주인은 그 귀중한 물건이 든 봉투를 발견하고 나를 쫓아오는 대신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내 친구에게 보내줬죠. 그러더니 그가 약간 슬프게 말을 이었다. 하틀풀에서 알게 된 불쌍한 사람들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그는 기차역에서 훔친 핸드백을 가지고 비슷한 행동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아, 물론 그 사람은 지금은 수도원에 있어요. 아, 그래도 그런 것은 한 번 들으면 쉽게 잊지 못하는 이야기죠. 당신도 알겠지만요. 사과하고 싶다는 절박한 태도로 손을 마주 비비면서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 사제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플랑보가 안쪽 주머니에서 갈색 종이 봉투를 꺼내더니 찢었다. 갈기갈기 찢었다. 그 안에는 납 조각과 종이 조각밖에 없었다. 그가 거인처럼 큰 몸을 갑자기 일으켰다. 그리고 외쳤다.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어. 당신처럼 멍청한 신부놈이 이 모든 일을 다 처리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당신이 여전히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만약 당신이 그 물건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그래, 우리는 외딴 곳에 있어. 강제로라도 그것을 뺏겠어. 아니, 안 돼요. 브라운 신부가 무심하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제로 뺏어갈 수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플랑보가 성큼성큼 움직이던 걸음을 멈췄다. 나무 뒤에요. 브라운 신부가 그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두 명의 힘이 센 경찰관들과 한 명의 뛰어난 형사가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당신은 묻고 싶군요. 뭐, 당연히도 내가 그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내가 어떻게 했냐고요? 뭐, 당신이 원한다면 말씀해드리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범죄에 관한 일을 다룰 때면 우리는 20가지도 넘는 사소한 것들을 알아야만 하죠. 그래요, 나는 당신이 도둑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성직자가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식의 추문을 일으킬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당신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는지 당신을 시험했어요. 커피 안에 소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소동을 일으키죠.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조용히 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나는 소금과 설탕을 바꿨는데 당신은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계산서의 금액이 3배가 넘는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항의를 하죠. 그런데 그냥 돈을 낸다면 그에게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나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 계산서를 고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돈을 냈죠. 플랑보가 호랑이처럼 뛰어오르는 것을 온 세상이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주문에 걸린 것처럼 몸을 뒤로 움직였다. 그는 절대적인 궁금증 때문에 몸이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 그래요? 브라운 신부가 어색하고 순진무구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당연히 당신이 경찰에게 흔적을 남기지는 않을 테니까 누군가 그 일을 해야만 했죠. 우리가 간 모든 장소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할 만한 일을 저지르고 다녔죠. 큰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벽에 수풀을 뿌리고 사과를 엎어뜨리고 창문을 깼어요. 하지만 나는 십자가를 구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언제나 구원의 상징이니까요. 지금 그 십자가는 웨스트민스터에 있어요.
당나귀가 휘파람을 분다고 해서 당신이 행동을 멈추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플랑보가 물었다. 당신이 그 말을 들어본 적 없다니 다행이군요. 사제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정말로 더러운 일이거든요. 내 의견으론 당신은 휘파람에는 어울리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 자신도 카드패를 가지고 있었지만 당나귀의 휘파람을 이길 수는 없었거든요. 나는 다리에 힘이 별로 없는 편이죠. 도대체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물었다. 아, 그렇군요. 나는 당신이 카드패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브라운 신부가 굉장히 놀라면서 말했다. 아, 그래요. 당신은 그 정도로 타락한 것은 아니었군요.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지? 플랑보가 외쳤다. 맞은편 있는 성작자의 동그랗고 단순한 얼굴 위로 미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뭐, 바보 독신주의자이기 때문이겠죠. 아마도요. 그가 말했다. 평생 동안 하는 일이라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듣는 것만 하는 사람이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서 무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하지만 사실 내 직업상 지식 덕분에 나는 당신이 사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뭐라고? 도둑이 너무 놀라서 숨을 몰아 쉬면서 물었다. 당신은 이성을 공격했어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별로 좋지 않은 신학이죠. 그리고 그가 몸을 돌려서 자신의 물건을 챙기는 사이 노을 속 나무 아래부터 3명의 경찰관이 나타났다. 플랑보는 예술가였고 운동선수였다. 그가 뒤로 물러서더니 발랭탕에게 큰 몸짓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에게 고개를 숙일 필요 없어, 이 악당 자식아. 발랭탕이 은색의 명료함을 담아 말했다. 우리 모두 눈앞의 거장분에게 고개를 숙이자고. 키가 작은 사제가 우산을 찾아서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두 사람 모두 가만히 서 있었다. 신부님을 쫓아서. 브라운 신부 연작. 길버트 체스터턴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